자, 이제 국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이 손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쏟아내고 있는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요. 행정명령 철회 사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쇼처럼 하는 게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인하고 나서는 그 펜을 막 관중석으로 집어 던지기도 하던데. 오랫동안 그 버라이어티 네. 쇼를 해서 그런 그 쇼맨십 같은 게 많이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로이터가 입소스하고 네. 그 취임 이제 끝나고 여론조사한 게 나왔는데요. 지지율이 46%. 그러니까 2017년 그 첫 임기 때 그 취임 직후 지지율이 43%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높게 시작을 하네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 의회 폭동 이거 해서 그 수감돼 있던 1,500명 사면한 거에 대해서는 58%가 그건 잘못한 거다. 그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가 확실히 좀 뒤끝이 있네요. 오늘 새벽에 나온 걸 보니까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그동안에 굉장히 미워했죠. 이 사람이 이란이 암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백악관 경호국에서 그 보호를 해왔는데 즉각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 보도를 보니까 그 미국 연안경비대 사령관이 그 사성 여성 장군이니까 미국 연안경비대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이제 사성 장군이 돼서 2022년부터 사령관을 맡아왔는데 이것도 또 해촉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없습니다. 네. 뒤끝이 좀 있고 지금 계속 이제 그 미움털 뱉긴 사람들 이제 정리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자, 행정명령 얘기 좀 그러면 자세히 이제부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78개 즉각 폐기고요. 200개 넘는 새 행정명령이 나올 것이다. 이런 소식통들의 보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하고 그 파리 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했습니다. 네. 그거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사실상 이제 없애는 것도 그렇게 이제 포함해서 78개 그 바이든 행정명령 즉각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바이든 지우기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고 또 이제 연방정부 각 부처에 이제 미국 경제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를 즉각 검토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몇 번 언급이 됐지만 중국 같은데 중국, 멕시코, 캐나다 겨냥해서 이제 이런 그 무역 관행 같은 거 조사하는 것도 이제 지시를 했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로이터가 어제 여러 명이 소식통을 전해서 전한 걸 보니까 트럼프 행정명령 한 200개 정도가 곧 발표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트럼프 팀 내부에서 이 이제 새로 나올 행정명령에 대해서 충격과 경외심을 겨냥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라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좌우지간 굉장히 빠르게 아주 강하게 나가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보면 더 이상 뭐 미국을 이용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다. 네. 미국 우선주의 예상했듯이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 핵심 공약 중에 하나죠.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이 전반적인 평가도 그렇지만 시작부터 굉장히 급진적일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은 고민 중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동안도 월가 쪽에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협상 도구로 쓰지 않겠다는 네. 관측이 많았는데 그런 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립니다. 일단 본인도 그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보편 관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내가 아이디어는 내놨지만 아직 그런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걸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여러 그 전문가들이 일단 협상 모드로 간 거라는 관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쪽의 정통한 소식통들 얘기는 트럼프가 협상 모드로 일단 전화해서 시진핑하고 또 다른 거래를 하려는 열망이 있음을 비친 거다. 그런데 또 이제 여기 대해서 또 다른 소식통들 얘기는요. 트럼프가 워낙 그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중국에 대해서 또 강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아직은 섣불리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도 그 내부에서도 이 관세, 특히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아직은 좀 갈리는 것 같다라는 관측 전해주셨었는데 그런 분위기도 좀 있나 봅니다. 그렇죠.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네. 전했죠. 그러니까 뭐 재무장관하고 그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이제 이쪽 백악관 내 그 강경파들 아니다 밀어붙이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조금 좀 여기 대해서 이제 판단이 조금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의견이 아직은 좀 조율이 안 됐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협상 카드로 어느 정도나 네, 제시를 할지 초반부터 강도 뭐 이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한 네. 고민 같은 것들도 좀 언급이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 부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언급을 또 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불렀는데 이 핵 보유국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상당히 좀 민감한 명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방장관 지명자도 상원인준천문회에서 그 핵보유국 뭐 이런 표현을 써서 그때 뭐 상당히 좀 파장이 있었죠. 그리고 뭐 저 사람이 잘 모르는 거다 하는 식의 백악관 쪽에서도 조금 견제하는 얘기가 근데 바이든 그 당시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때였죠. 나왔는데 트럼프가 바로 핵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제 내가 김정은하고 아주 매우 우호적이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뉴클리어 핵 파워로가 됐고 내가 돌아온 걸 반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이게 이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어떤 질문에 어떤 뭐 대답 과정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제 그 오바마 때 이제 오바마로부터 이제 그 백악관을 넘겨받았죠. 그 당시에 네. 이제 오바마가 떠나면서 당시 첫 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가 이제 주요 안보 위협이 북한입니다 이렇게 지목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그걸 상기시키면서 이번에 바이든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거기 대답하는 과정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네. 저는 뭐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죠. 공개석상에서 네.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부른다? 이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이례적이죠. 일이잖아요. 이례적이고. 뭐 당국자들이 그런 표현을 잘 안 썼죠. 네. 그래서 핵 보유를 용인한 듯한 뉘앙스를 이제 강하게 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북한하고의 어떤 스몰 딜을 네. 염두에 둔 게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비핵화보다는 핵 군축이라든가 동결 같은 조금 목표를 좁혀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여기 대해서 또 이 진짜 트럼프가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함의를 다 의식을 하고 그런 표현을 썼는지 아니면은 북한이 핵을 가졌다 이제는 그거를 좀 이렇게 상기시키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쉽게 썼는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된다. 조금 더 보자고 하는데 어쨌든지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트럼프가 썼습니다. 속내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겠지만 핵 보유국이란 용어 자체를 쓴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죠. 네. 이런 평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반응도 볼까요? 그때 국방장관 지명자가 그 발언을 했을 때도 아주 그때 즉각 이제 그건 비핵화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 했는데 어제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 기자단에게 그런가 하면 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언급하는 횟수 자체가 약간 좀 자주 언급을 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글쎄요.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 비즈니스맨이니까 네. 그 북한에 대한 그 부동산 투자 관심 또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김정은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북한에는 많은 해안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특히 그 싱가포르 북미회담 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기자들한테 그랬죠. 내가 김 위원장한테 해안가에 콘도를 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 부동산 입지가 아주 훌륭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글쎄 대통령인데 그러게요. 참 독특합니다. 무도회에서 주한미군 장병들과 또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뭐 북한 얘기도 나오고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도 나왔다고요?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김정은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덧붙이기를 한국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느냐. 글쎄 이게 이제 한국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언급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뭐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 건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서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걸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장병 여러분들은 그 지금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비록 그와 좋은 관계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쿠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뭐 참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하고 어떻게 보면 참 미국 대통령인데 참 그렇습니다.
이 새 정부, 미국의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데요. 뭐 용어라든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뉘앙스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시진핑, 푸틴 어제 화상회담을 했다는 보도가 또 전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식하고 그냥 겹쳐가지고 같은 날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화상회담 하는데 크렘린궁이 이제 영상을 다 공개했는데 이제 푸틴이 이렇게 오면서 손을 흔들면서 친애하는 친구요 하면서 이제 회담 시작했고 한 1시간 40분 정도 꽤 오래 했죠. 그 양쪽 뭐 그 관영 매체들 발표를 보면은 서로 이렇게 휘두르지 말고 서로 잘해봅시다. 전략적 관계를 더 강화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네. 특히 이제 그 가스관 연결 사업이 지금 굉장히 예전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한 걸로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은 올해 이제 중국이 상하이 협력기구 이제 순회 의장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브릭스가 확대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더욱더 발전을 시킵시다. 그건데 지금 크렘린궁 그 보좌관 얘기는 뭐 트럼프 취임식 같은 날 이제 된 게 뭔가 견제하는 그런 걸 텐데 오래전에 뭐 이미 잡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뭔가 네. 우리 이렇게 하니까 뭐 미국 우선주의 웃기지 마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일단 상호 전승절에 서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최소한 2차례는 대면하게 된 겁니다. 네. 이 회동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뭐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이 사람은 네. 이제 푸틴의 아주 그냥 최측근 신복이죠. 한때 대통령도 바지 대통령도 했죠. 여기 이제 두 사람이 그 회동한 거에 대해서 세계가 필요한 것은 미국 황금기가 아닌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거죠. 인류 공동의 번영이다. 이렇게 또 살짝 더 건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크렘린궁 쪽에서 나온 얘기는 시진핑이 지난 17일에 트럼프하고 통화했죠. 그것도 시진핑이 푸틴한테 그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고 공유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관 얘기가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하면서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접촉하려는 신호가 없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관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공언과 달리 고율 관세,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좀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중국이 좀 즉각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고요. 네, 중국은 뭐 상당히 좀 반색하는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네.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마코 루비오가 이제 국무장관으로 오늘 새벽에 이제 네. 인준이 됐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 지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해제를 고려하느냐 하니까 이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중국은 흔들림 없이 국가 이익을 수호할 거다 하면서 동시에 양국 고위급 당국자가 적당한 방식으로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해제하겠다는 강력한 시사로 보입니다. 이 루비오가 상원의원하면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그때 네. 중국이 발끈하면서 2020년에 제재 대상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무장관이 됐으니까 풀어야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유보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나왔겠습니다. 네, 그렇게 질문하니까 대변인이 중미 간의 이견과 마찰이 있더라도 두 나라의 공동이익하고 협력 공간은 거대하다. 그래서 양국이 이거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만 답변을 했는데 뭐 상당히 그 유화적인 입장은 확연합니다. 네. 취임 전부터 만날 의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피력을 좀 해왔잖아요. 이 만남은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그 백악관 취재진한테 어떻게 초청 받았느냐 그랬더니 초청 받았다. 그럼 올해 갔느냐 그랬더니 초청 받았고 그럴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트럼프의 방중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미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더 큰 진전을 얻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 이것도 이제 뭐 방문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파리 기후 협약하고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거듭 탈퇴한 걸 이제 우려하면서 덧붙이기를 중국이 맡겨진 역할을 이행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부터 밈코인, 네, 트럼프 코인, 뭐 오피셜 트럼프라고 하죠. 멜라니아 코인도 또 발행이 돼서 일단 밈코인이지만 어쨌든 이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등락이 엄청났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트럼프 민코인이 지난 17일에 출시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변동성이 왔다 갔다 이제 좀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취임식과 함께 시총이 뭐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처음에 6억 달러였던 게 70억 달러니까 뭐 몇 배입니까? 뭐 한 굉장히 많이 뛰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은 아직까지 다 접근하지 않았는데 19,000% 수익을 미실현 수익을 낸 사람도 있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반면에 여전히 보유한 투자자도 뭐 있어 많습니다. 보이고요. 최대 보유자 15명 가운데는 아직까지 한 3% 정도는 이제 포지션을 정리를 한 모양인데 반면에 아직도 뭐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항상 보면 이제 명암이 엇갈리죠. 이 가운데 또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네. 뭐 41%까지 손실 보고 처분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좌우지간 트럼프 민코인이 지금 아직은 이렇게 뒷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 뭐 가장 성공적인 토큰 출시로 기록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대통령의 그리고 그 가족의 밈코인 출시 그리고 이 엄청난 변동폭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이 아닌 반대쪽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꽤 있습니다. 네. 그 포인트빌 설립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밈코인이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직 그리고 트럼프 가족 모두에 대한 막대한 신뢰 손실을 안긴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파가 막 시작됐을 뿐이다. 이제 앞으로 두고 봐라.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상화폐 전문 자산관리사가 이제 스위스 블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봐라. 파국적 종말이 올 거다. 지금 뭐 가치가 사실 제로인데 몇천 배나 급등했는데 결국 끔찍한 폭락을 맞을 거다. 지금은 축제 분위기지만 몇 달 후면은 내 말이 맞을 거니까 두고 봐라.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분석이십니까? 그리고 또 그 데비어 그룹 금융자문사 CEO도 트럼프 코인이 지금 막 뜨고 있는데 2021년에서 2022년에 우리가 봤던 밈코인 트렌드가 그대로 부활한 거다. 당시도 젊고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뉴욕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도 트럼프 코인 이 사람은 아주 그 도둑 정치의 민주화라고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정부 효율부, 이 도찌죠. 도찌부라고 하는데 공동 수장이었습니다. 라마스와미와 머스크가 이제 공동 수장이었는데 라마스와미가 공동 수장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머스크 혼자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지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게 이제 그럼 이 사람 뭐 하느냐 했더니 입을 다물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오하이오주 주지사에 도전할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말했다시피 공화당 경선 나섰다가 이제 초반에 사퇴하고 이제 트럼프 지지해서 공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그 머스크하고 같이 이제 정부 효율부 공동 수장,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인데 네. 여기 내정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부 효율부가 벌써 바로 피소가 됐습니다. 미국 공익법 전문 로펌이 연방 자문위의 법을 어겼다. 왜냐하면 이제 자문위원회가 무슨 뭘 하면은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회의도 비공개로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소송을 걸어서 지금 벌써부터 좀 시끌시끌합니다. 네. 정부 자문위인데 내부 회의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뭐 이건 법을 어긴 거다. 이런 얘기로 네, 피소를 당했군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얘기를 며칠 전에 사실 전해 주셨었는데 발효 이틀째로 트럼프 취임일인 현지 시각 월요일 돌발 상황 없이 뭐 합의가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3단계, 6주간에 네. 3단계로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말씀해 했죠. 주셨죠? 1단계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서로 뭐 인질도 석방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이제 가자지구에서 철군하고 이제 항구적인 이제 종전으로 가는 건데 일단 가장 화급한 게 지금 그 구호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휴전 이틀째 그게 이제 트럼프 취임일이었는데 까지는 구호 트럭들이 아주 순조롭게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틀 동안 한 1,500대 정도가 들어간 건데 하루 평균 한 600대 정도로 합의를 했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들어갔고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 화요일에도 3일째도 한 900대 정도가 들어가서 일단 긴급한 구호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인질 석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정대로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2차 석방을 이제 25일 날 하기로 했는데 하마스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휴전 첫날에도 인질 명단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 사이에 뭐 또 이스라엘이 뭐 레바논 네. 공습하고 막 해서 이게 자칫하면 또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아주 크게 아주 그 했죠. 일단 가자지구 휴전 중간에 사실 이 소식을 전해주시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뭐 공격이 다시 시작됐다 네.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좀 위태위태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 단계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이후 소비 심리가 티핑 포인트에 근접했다. 이게 UBS 분석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작년 9월에부터 그 부양책을 많이 내놓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그 월가 쪽에서는 그게 효과가 있을까? 중국이 말은 그렇게 해도 저게 실제로 행동할까? 이제 그런 회의감이 아직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 UBS가 보고서를 낸 걸 이제 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인용을 했는데요. 네. 효과를 좀 있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 지난해 중국 가계 그 이른바 초과 저축이 더디게 증가하다가 3분기에 감소하고 그 바람에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한 4%까지 증가한 걸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저축을 많이 하고 소비를 좀 안 해서 이 부분이 좀 고민이다. 고민이었죠. 네. 이런 얘기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게 좀 변화가 감지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UBS 분석이면서 그러면서 네. 덧붙이기를 중국의 소비 심리가 티핑 포인트에 근접했다고 자기들은 본다. 티핑 포인트는 아시죠? 작은 변화가 있다가 갑자기 크게 뭔가를 바꾸는 그런 건데 일단 그런 약간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UBS 분석도 좀 추가로 전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네. 지난 UBS는 이제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른바 다운 트레이딩 추세 반전도 가능할 것 같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물건을 사는데 품질보다는 양도 많고 좀 싼 거를 사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울 때는 대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뀌는데 그런 게 중국 소비 패턴이었는데 그게 조금 바뀔 것 같다는 그런 지적도 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UBS는 중국의 실질 소비 증가율이 올해하고 내년에 한 3.8% 정도 늘어날 것 같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새해 들어서 소비 심리가 조금 플러스 쪽으로 좀 전환이 됐지만 아직도 부동산 약세라든가 이런 것이 발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소비 성장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신중하게 덧붙였습니다. 네. 일단 작년에 중국 같은 경우는 5% 성장률을 달성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4분기에도 네. 조금 뭐 예상 외라는 지적이 나왔었죠.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춘절을 지나면서 또 소비 같은 경우 또 뭐 관광이나 이런 그렇죠. 경우에도 어떻게 나올지 좀 데이터 나오는 걸 그리고 이제 주목해볼 필요가 3월에 있어 아시다시피 보여요. 이제 중국 양회가 그렇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GDP 성장 이제 그걸 달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내수 촉진 조치를 그동안 해왔는데 네. 이건 월가 쪽에서는 아직도 좀 적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혹시 추가가 조치가 취해질지 어떨지 이제 두고 보겠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 잇따른 뭐 일정들, 춘절의 경제 효과 그리고 양회에서 나올 이야기들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최근 몇 달간 발트의 해적 케이블 손상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애초에는 러시아의 뭐 공작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었는데 지금은 단순 해양 사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요? 어떤 스토리입니까? 작년 12월부터 잇따라 3건이 네. 그 발트에 있는 그 해저 케이블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미국하고 유럽 정보 당국들이 이제 아마 조용하게 합동 조사를 해온 모양인데 워싱턴 포스트가 그 미국하고 유럽 정보 당국자들 여러 명 인용해서 전한 걸 보면은 일단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사보타지한 것보다는 그냥 자연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요? 여러 가지 뭐 통신도 감청하고 여러 기밀 정보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선박이 더군다나 이제 경험이 없는 선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제 뭐 긁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한 러시아 연루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 정보 당국자들이 실토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3차례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연결하는 뭐 케이블도 훼손이 됐었고. 그게 작년 12월에 네. 이제 그 전 11월에는 핀란드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리투아니아하고 뭐 스웨덴, 서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나토가 그때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뭐 그 지역 해역 보호도 강화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러시아가 벌인 공작으로 의심이 좀 컸었는데 그때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 시기가 그 이 발트해 그 나토 국가들이 전력망을 좀 이렇게 러시아에서 많이 의존해왔는데 그걸 분리시키려는 그런 작업을 하던 때라서 그야말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핀란드군 정보기관 책임자를 지낸 인사도 그렇고 아니다. 러시아가 아주 고도의 그 하이브리드 그 작전 가능성이 아직도 난 그걸 배제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도 잠정적 언론은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절단한 건 아니라는 쪽으로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북한 얘기인데요. 외국인 관광객을 북한이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게 중국하고 유럽 여행사들 쪽의 얘기네요. 네, 나선 그 특구 쪽에 지난주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관련 상품도 팔고 일단 체류 기간은 5일이라고 하는데 미국하고 한국은 제외됐다고 합니다. 일단 그 뭔가 이제 북한도 좀 관광 산업을 재개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기억하시죠? 지난달에 그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10년 만에 마무리하고 이제 오는 6월 개장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조금씩 하다가 이제 관광 문화를 개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재개를 하면서 뭐 본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지 이런 부분도 주목해 볼 만한 네.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